오늘은 민법 기본 이론 9회차 빠르게 복습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자에 대해서 배울 건데, 소멸시효의 기간이 뭐 1년, 3년, 10년, 1년, 3년, 5년, 10년이 있는데, 3년의 시효에 걸리는 채권은 일단 뭐 다음 각 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했는데, 이 단기 소멸시효를 다 외울 필요는 없고 딱 한 두 가지 호만 좀 알아두면 되는데, 첫 번째는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전화,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그리고 세 번째로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대해서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이 된다. 이자의 경우 이자의 의미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이자 같은 경우에는 이자의 의미는 1년 이내에 정기로 지급되는 변제기까지의 이자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했고, 이와 달리 금전채무의 이행지죄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 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기 때문에 3년간의 단기 소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1년 이내에 정기로 지급되는 변제기까지의 이자 채권. 예를 들어서 뭐 대여를 했고 대여일이 있고 변제기가 있는데 뭐 6개월 뒤 그냥 6개월 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냥 일시적인 거고 6개월마다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인데 이때는 163조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법정 과실에 해당하는 고유하고 진정한 의미의 이자인 거지, 약정이자. 근데 이제 변제기가 지나서 이 지연에 대한 채권을 갚지 않는 거에 대한 뭐 지연에 대한 이자 같은 경우는 채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금이기 때문에 그 163조가 적용이 되지 않고 따라서 단기 소멸시효도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그 164쪽을 보게 되면은 목차 가번에 3번에 가네. 이 경우에는 본래 채권에
본래 채권에 의해서 소멸시효가 적용이 된다. 만약에 10년의 소멸시효면 10년, 그리고 상사채권이라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이 되는 거지. 이쪽에 2번을 같이 보면 76쪽에 2번. 법정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지연이자도 금전채권의 이행지체로 생기는 지연배상이기 때문에 그 본질이 손해배상의 일종이므로 법정과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물건의 사용대가가 아닌 노동의 대가나 권리사용의 대가는 법정과실이 아니하며 매매대금도 사용대가가 아니므로 법정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연이자도 금전채권의 이행지체이므로 생기는 지연배상으로 그 본질이 손해배상의 일종이므로 법정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의 사용대가가 아니므로 법정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예를 들면 그리고 제3호 3년의 시효에 걸리는 채권 제163조의 3호를 해석해보자면 제3호에 규정된 도급받은 자, 주 수급인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수급인이 채권자로 나설 경우에 공사채권이나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을 의미하므로 도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그 공사의 가급근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때 공사도급계약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보수청구권의 지급시기는 특약이나 간섭이 없으며 공사를 마친 대로 보아야 되고 도급받은 공사의 대금채권은 제163조 3호에 따라서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이 되고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제166조에 따른 저당권 설정 청구권도 저당권 설정 등기자의 이행을 구하는 채권자 채권권으로서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그 소멸시효 기간 역시 3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그 제3호에 나오는 도급받은 자라는 것은 수급인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공사받은 자를 말해. 이 공사받은 자는 공사대금 채권을 받을 채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근데 만약에 도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해서 이 공사의 대금을 많이 줬어. 그러면 그 반환에 대한 청구권은 이 3호에는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공사 도급 계약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공사를 마친 때 공사를 다 마쳐야지 공사 대금 채권을 당연히 받을 수 있겠지. 그리고 666조에 의하면은 368조 666조는 수급인의 목적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청구권 부동산 공사의 수급인은 전조의 번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대금 채권을 안 주는 거야.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그 부동산에다가 그 자기가 지은 건물에다가 저당권 설정을 해놓는 거지. 이거에 대한 것도 부수되는 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라고 보면 된다. 이것도 이제 그 주장을 안 하면은 3년의 소멸시효에 의해서 끝나는 거야. 그리고 제5의 해석을 보면은 여기 보면 세무사는 안 나와 있어. 그러니까 세무사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이 되지 않고 162조에 따라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이 된다고 한다. 그리고 단기 소멸시효도 있지. 1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 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노역인인데 이 간병인에 대한 것인데 이거는 책으로 보면은 좀 말이 설명이 잘 안 돼. 제164조는 각 호에서 개별적으로 정하여진 채권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발생 원인이 된 계약에 기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반대 채무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그 채권의 상대방이 그 계약에 기하여 가지는 반대 채권은 원칙으로 돌아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62조 제1항에서 정하는 10년의 일반 소멸시효 기간에 적용을 받는다.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있으면 갑이 환자고 을이 간병인인데 이 갑이 이제 자기가 그 간병인이 이제 제대로 간병을 안 한 거에 대해서 안 해서 낙상을 한 거야. 그래서 다쳤는데 이 다친 거에 대해서 그, 어, 그 보상을 하라고 이제 바로 주장을 한 게 아니고 한 1년이 지나서 이제 주장을 한 거지. 근데 을은 자기가 이제 164조에 의해서 이 노역인에 대한 그 대금 채권 같은 경우에는 1년이 도과하면은 소멸시효가 지났다 해서 소멸시효 완성에 한변을 한 거지. 그치만 이거는 배척이 돼. 왜냐면은 이 1년에 대한 거는 갑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반대 채무에 대하여는 적용이 되지 아니하는 거야. 그래서 상대방이 이제 그 계약에 가진 반대 채권은 특별히 사정이 없는 한 이 민사소송에 걸리게 돼서 이제 민사채권에 의해서 이제 10년의 일반 소멸시효기간에 적용을 받게 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매도인과 매수인이 뭐 163조에서 뭐 매수인은 3년, 뭐 갑은 또 10년을 적용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 그리고 리조트 사용료를 월 단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리조트 사용료 채권은 제164조 제1호에 정한 숙박료 및 음식료 채권으로서 소멸시효 기간은 1년에 적용이 된다. 제163조 제1호의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으로 보아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지 않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그 A 회사에 다니고 있는 갑이 있어. 이 A 회사에 다니고 있는 갑 같은 경우 지방에 출장을 간 거지. 지방에 출장을 갔는데 여기에 이제 B 리조트가 있어. 이 B 리조트에 일을 하면서 숙식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매달 회사에서 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매달이니까 1년 이내로 정기 지급을 하는 거겠지? 정기 지급이지. 그러면은 1년 이내 이제 정기 지급 같은 경우에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잖아, 사실. 매달이니까. 그래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도 있어. 그치만 또 어찌 보면은 채권으로도 적용이 될 수 있지. 그러면 162조에서 10년으로도 적용이 되고, 그리고 숙식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164조에 의해서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이 될 수 있어. 이 세 가지가 지금 한꺼번에 걸려 있는데 이때는 가장 짧은 기간으로 적용을 한다고 해. 즉 숙박료 및 음식료 채권으로서 소멸시효 기간은 1년이 적용된다고 한다. 그리고 169조 중단에 보면은 판결 등에 이제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시효 기간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건데, 이거는 좀 사례 문제 같은 경우도 좀 대비해야 되는 게,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왜 10년으로 하냐 하면은 그 A와 B가 있어. 근데 B가 돈이 없으면 이 채권을 지급할 능력이 없으면은 A가 아무리 재판상으로 청구를 하더라도 돈을 못 받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뭐 단기
소멸시효가 1년이면은 1년이 지나기 직전이 되면은 또 계속 재판상 청구를 하고 또 청구를 하고 청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A가 생활이 제대로 안 되겠지. 그래서 그냥 아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예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하자라고 한 거야. 근데 전 2항의 규정은 판결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했지. 일단 이 시효기간에 대한 요건은 10년보다 단기에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어야 한다. 10년보다 단기에 10년보다 단기에 소멸시효. 10년보다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일걸. 제165조는 10년보다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라도 확정 판결을 받은 데에는 채권의 존재가 공권적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그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한다는 규정이다. 따라서 지역권과 같이 10년보다 장기 소멸시효 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한다는 의미도 아니고 소유권과 같이 본래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닌 권리가 확정 판결을 받음으로써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것도 아니다. 채권에 대해 소멸시효 소유권은 아예 소유권은 소유권이 등기 정한 소멸시효. 네, 이제는 좀 알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 시효기간의 연장, 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 그렇게 되면은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단기 소멸시효는 이제 판정이 되면 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 주채무와 부충채무의 문제.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므로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소멸시효 기간은 채무의 성질에 따라 각각 별개로 정해진다.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 확정과 보증채무의 시효 기간의 문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자면 주채무자가 있고 채권자가 있어. 그리고 보증인이 있는데 일단 주채무 같은 경우는 갑과 을의 소비대차 계약을 맺은 게 이제 주채무고 보증채무는 을과 병 사이의 보증계약이지. 근데 이게 이 둘의 채무가 동일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동일할 필요가 없고 각각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기 때문에 별개로 적용이 되면 된다고 알고 있으면 되고 그리고 이제 소멸시효의 중단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거는 사례 문제에 대비해야 돼. 예를 들어서 주채무가 이제 9년이 됐어. 그러니까 10년에 가까워진 거지. 그때 이제 소멸시효
중단을 할 수가 있어. 왜냐면 이제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중단에 대한 재판상 청구를 하게 되지. 재판상 청구를 하게 되면은 이미 지난 과거는 다 없어지고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165조의 특별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보증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인정이 되므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주채뿐만 아니라 보증채무도 함께 시효가 중단된다고 보면 돼. 이게 중단하는 거는 함께 중단이 되는데 연장을 하는 경우 있잖아. 168조. 소멸시효 중단의 사유는 그 재판상으로 청구할 때부터, 이거는 재판상으로 청구를 할 때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고, 이미 진행한 소멸시효 기간을 소멸하게 하고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중단 사유가 이제 종료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롭게 진행이 되고,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면 그 뒤에는 원칙적으로 시효 중단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됐으면은 시효 중단이 할 수 없고, 소멸시효 중단을 하고 나서 그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또 소멸시효는 새롭게 진행이 되게 되고, 그리고 시효 기간의 연장에 대해서는 보증채무의 시효 기간은 여전히 종전에 그냥 단기 시효 기간이 적용이 될 뿐이지 연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함께 연장이 되는 게 아니다. 281쪽에 440조.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조 280. 헷갈리게 적었어. 중단하는 거는 함께 중단이 되는데 연장하는 것은 주채무만 10년까지 연장이 되고 그 보존채무 같은 경우는 연장이 되지 않고 그냥 정전에 5년 그대로 가게 된다. 함께 중단이 되는 것은 하나 연장은 함께 되지 않는다. 다시 진행 소제기하고 중단되고 다시 진행은 판결이 재판상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이 됩니다. 다시 5년이 적용이 된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이라고 하시는데 169명의 하단 피담보 채권의 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제3취득자의 법적 지위 갑 X 건물이 있고 을이 유치권자고 병이 제3취득자야. 근데 이제 을이 유치권이 있다는 말은 그 이제 다 지어진 건물 보면은
그 뭐 빨간띠 둘러져 있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공사대금 채권을 못 받고 있으니까 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서 이 건물을 담보로 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유치권자는 담보 물권을 가진 사람이고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서 3년의 단기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치만 이제 165조에 대해서 이게 10년까지 연장이 되냐 하는 것은 이제 부정이 돼. 예를 들어서 이제 갑이 EX 건물을 또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한 거야. 제3취득자가 있는 거지. 이 제3취득자는 담보 물건이 있는 이 존재하는 건물을 구매한 자거든. 매수한 자거든. 그래서 소멸시효 기간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확정 판결 등에 의해서 10년으로 연장된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이라는 것을 받는다. 채권을 받는다.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이 매수인은 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된 효과를 부정하고 종전의 단기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부정할 수가 없다. 10년에 도과해도 병은 소멸시효를 원용을 주장할 소멸시효를 원용해야 한다. 10년 내에 도과하는 소멸시효를 원용해야 한다.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채무자의 채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이 유치권자에게는 채무자의 채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에 비춰보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확정 판결 등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매수인은 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된 효과를 부정하고 종전의 단기 소멸시효 기간을 원용할 수는 없다. 지역권은 그러니까 이 병은 단기 소멸시효 기간을 원용할 수는 없고 주채무자와 보존채무자가 연장을 함께 연장하는 게 아니라 했잖아. 근데 이 경우에는 이게 함께 연장이 된다고 하네. 그 연장된 효과를 부정할 수가 없다고. 원래는 별개 독립한 채무인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경우에는 같이 함께 제3취득자도 함께 연장이 된다. 이 경우. 지역권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165조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변론주의의 적용의 대상에 해당한지 여부. 기산일의 경우는 원피고의 주장을 원용을 하는데 변론주의가 적용이 되지 이제 법적 구속을 받지 않아. 근데 소멸시효 기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몇 년의 소멸시효가 적용이 되냐 이것은 법률상으로 주장이 되는 것이고 변론주의에 적용이 대상이 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합의를 통하여 시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불리함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단축을 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허용이 된다고 한다. 오늘은 복습 여기까지.